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근대하면 뭐랄까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서구에서만 시작됐을까 하는 그런 질문?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자체적인 힘으로 근대성을 이룰 수 있었는지, 특히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핵심이 서구 영향과는 좀 별개로요.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의 지적 전통 안에서 자생적 근대성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구 모델을 그냥 따라갔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내부적인 동력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자생적 근대성. 좋습니다. 그럼 그 개념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유에서는 그 동학 사상이 서구의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네, 그게 핵심적인 차이라면 역시 근대성을 이끌어간 동력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이거 같아요. 보통 서구 중심 시각에서는 외부 충격 혹은 이식 이런 걸로 근대화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가 이미 자체적으로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해서 근대로 나아갈 힘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또 대안적 근대성 논의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아, 그렇군요. 내부적인 동력. 그럼 그 내부 동력의 구체적인 예시로 학이라는 개념을 주목하는 거군요. 우리가 그냥 아는 배움, 공부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 더요. 주희, 성리학의 학은 사회 정치적인 실천하고도 연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은 그냥 책상머리 지식 습득 이걸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지식인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는 어떤 실천적인 의지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와, 실천적 의지요? 네. 개인의 수양과 어떤 사회적 책임, 이게 결합된 거죠. 이 학의 전통이야말로 서구의 인식론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만의 지성사적 자생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 같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실학까지 연결되는군요. 근데 좀 의외인 점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 고유의 학을 설명하는데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를 언급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서구 사상가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얼핏 보면은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바슐라르의 과학 철학을 보면 지식 발전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논리적이고 점진적인 과정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네. 때로는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부르는 어떤 비약적인 도약, 심지어 몽상 같은 상상력의 역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몽상이요? 네, 몽상, 레베비. 그러니까 합리주의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이 합리주의 중심의 서구 지성사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온 동아시아의 학 같은 이런 비서구적 지식체계의 독자적인 가치나 발전 가능성,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즉, 바슐라르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지적 진보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꼭 서구적인 합리성만이 길이 아니라는. 와, 그렇군요. 바슐라르를 통해 오히려 동아시아 학의 독자성을 설명한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리고 학이라는 말 자체도 되게 오래된 거라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학이 주희나 성리학 시대에만 딱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 보면 원효대사 때부터 심지어 동학농민혁명 시기까지도 이 학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고 또 변화해왔다는 거죠. 아, 그렇게 오래요? 네. 근대에 와서는 또 실학처럼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재해석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학은 무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진화해온 그런 지적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전통.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동아시아의 사상, 특히 학 같은 개념들을 그냥 과거 유산으로만 놔둘 게 아니다. 이걸 근대성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창, 새로운 틀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서구 모델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죠. 동아시아가 겪어온 내재적인 경험, 또 지적인 자산들, 이걸 통해서 근대성이라는 걸 좀 더 다각적으로,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 같은 그런 논의하고도 맥이 닿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더 다원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정말 근대에 대한 저희의 어떤 고정관념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서구화만이 능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그리고 동학사상이나 학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산 속에서 뭔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찾을 수도 있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수용이나 모방을 넘어서는 자생성, 이걸 탐구하는 데 있는 거죠. 동아시아가 스스로 근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동력을 어쩌면 내부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동아시아의 자생적 근대성의 가능성, 그리고 학과 같은 우리 고유의 사유 방식에 대한 이해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예상치 못한 열쇠,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